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자식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취급을 당하든 잘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니 그게 아니더군요. 자식이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주변에서 보면 다들 자식이 생기면 낳아주신 부모님 마음이 이해돼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오히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자식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어서요. 저희 어머님은 매우 엄격한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한 규칙이나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매우 무섭게 구셨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긴장한 채로 살다 보니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어머니에게 혼이 나니 편하게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딜 가나 비슷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학년 때였는데 수업 시간에 소변이 너무 급한데도 선생님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대로 바지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너 바보야? 학교까지 다니는 애가 바지에 오줌을 싸면 어떡해? 담임 선생님께서 너 어디 모자란 줄 알겠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직은 저학년이라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실수는 무슨. 암튼 지 아빠 닮아서 인정을 안 하지 인정을. 어머니 입에 붙은 말이 지 아빠 닮아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의 모든 나쁜 점은 다 아버지를 닮아서라고 하셨어요. 어떨 땐 한 번도 어머니를 닮아서라는 소리를 안 하시길래 제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까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얼마나 무섭게 구셨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모두 다 간섭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부에도 엄격하셔서 5살에 한글을 떼고 6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끼며 발레며 쉬지 않고 학원에 다녔습니다. 가장 힘든 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용과를 나와서 유명한 무용수였는데 저까지도 무용수로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무용수는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어머니가 주시는 음식 외에는 못 먹게 하셨죠. 어느 정도였냐면 한참 성장기인데도 저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용수가 되길 원한 것도 아닌데도 강제로 다이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밥뿐만이 아니에요. 간식은 아예 먹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야 그렇다 치지만 학교에 들어가서도 제 밥은 항상 간장 종지처럼 생긴 그릇에 퍼주셨어요. 고기라도 먹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어머니는 면박을 주셨습니다. 너는 무용한다는 애가 생각이 있니 없니? 입에 당긴다고 많이 먹어봐야 좋을 거 하나 없어. 살만 뒤룩뒤룩 쪄서 몸만 무겁다니까. 무용이야. 엄마가 시켜서 그냥 하는 거지. 전 무용수 되고 싶지 않아요. 말하는 것 좀 봐. 기껏 엄마가 좋은 유전자 만들어줘서 네가 그 정도라도 하는 건데 복에 겨운 줄은 모르네? 네가 무용 안 하면 뭐 먹고 살 건데? 다른 애들처럼 공부를 잘하기를 해? 아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어? 엄마가 밀어줄 때 무용이라도 해야 나중에 대학이라도 갈 거 아니야. 제가 무용할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무용 선생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닮았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워낙 작고 소심하다 보니 학교에서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용한답시고 매일 수업도 빠지다 보니 더 친구 사귈 시간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이라 오랜만에 학교에 갔는데 같은 반 아이 중 몇몇이 시험 끝나는 날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어울려 노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하셨어요. 시험 좀 끝났다고 무용 레슨까지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뭐? 떡볶이? 너 제정신이야? 떡볶이가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이래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하필이면 무용 레슨이 따로 있는 날이라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바로 허락해줘요. 떡볶이는 조금만 먹고 오라고 하면 되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술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매일 놀 시간도 없이 바쁘게 지내는 걸 안쓰러워하셨죠. 조금만 먹기는 애가 그게 되겠어? 애가 당신 닮아서 조금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라 내가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거기다가 무용 선생님 말씀이 애가 설렁설렁 열심히 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지. 아버지의 말에도 어머니는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이랑 떡볶이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무용과에 입학하지를 못했어요. 공부도 한다고 했지만 이미 무용과에만 원서를 넣은 상태라 다른 선택지는 없었죠. 어머니는 당연히 재수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그 정도로 했는데 안 됐으면 재수해봐야 똑같다고요. 애는 무용에 일절 관심도 없는데 당신 욕심이었어. 거기다가 무용시킨다고 돈은 좀 썼어? 그냥 지금이라도 평범하게 공부시켜서 본인이 가고 싶다는 대학 목표로 해. 그깟 돈 몇 푼 애한테 투자했다고 아깝니?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무용만 한 애가 다른 대학을 어떻게 가? 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다투셨어요. 저는 대학에 떨어졌다는 슬픔보다 만약 어머니가 재수해서라도 무용과에 가라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어머니는 빨리 포기하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니는 갑자기 여기저기 재수학원을 알아보시더니 저를 지방 어딘가에 있는 기숙사 학원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배로 공부해야 해? 기숙학원 한 달에 200만 원씩이야. 너희 아빠가 큰 마음 먹고 준 돈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 다해야 해. 알았어? 엄마, 나 공부 자신 없어. 그냥 대학 안 가고 취직이나 하는 게 어때? 괜히 나 때문에 또 돈 쓰지 말고.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이렇게 욕심도 없고 열정도 없으니까 매번 그 모양 격꼴인 거야.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때는 정말 나도 너 포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는 한 번도 제게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른 적 없어요. 저도 혼날까봐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힘들고 하기 싫어도 무용을 계속한 건 어머니 말대로 무용이라도 해서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된 거죠. 저는 어머니의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비싼 기숙학원 다니고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한 군데도 붙지를 못했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그 일로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탓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 사이는 항상 나빴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부모님은 서로를 탓하셔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기숙하고만 보내면 대학에 붙을 것처럼 굴더니만 이게 뭐야? 결국은 1년 버린 꼴이 됐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 고졸 만들 거야? 내가 대학 떨어졌어? 당신 닮아서 애가 멍청해서 저러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거기서 나 닮았다는 얘기가 왜 나와? 나도 엄연히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름도 못 들어본 이년제가 무슨 대학이라고.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처럼 서울 4년제 대학 나오면 뭐 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놀고 먹잖아. 뭐? 내가 놀고 먹긴 뭘 놀고 먹어? 나 러시아까지 갔다 온 무용수야. 이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중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여기저기 서류를 떼러 다니시더니 저를 중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시키셨어요. 당시에 엄마들 사이에 도는 말 중에 이제 영어보다 중국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구보다 정보에 발빠른 어머니는 유학원을 매일같이 다녀오시더니 중국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중국이 워낙 땅덩이가 넓잖아요. 저는 중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4년이란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끔찍했습니다. 중국은 저와 맞지 않는 나라였어요. 날씨, 공기, 언어, 어떤 것도 맞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머니의 엄격한 관리하에 살았으니까요. 사실 한국에 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뭘 하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테니까요. 4년이 마치 40년 같았지만 그래도 어느새 시간이 흘러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에게 한 가지 고마운 건 중국에 다녀온 덕분에 중국어 하나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한국에 돌아오길 원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한국계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셨지만 제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취직 준비를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말대로 살지 않겠다고요. 저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중국어 학습지 선생님으로 취직했어요. 회사에 들어가길 기대하시는 어머니가 실망하실까봐 아르바이트라고 둘러댔지만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하는 일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신 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꼬맹이들 학습지나 들고 다니면서 푼돈이나 벌라고 너 데리고 몇 천씩이나 써가면서 중국까지 간 줄 알아? 어머니의 잔소리라면 이제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제가 처음으로 흥미를 붙이고 뭔가 해보려는데 그 일을 가지고 모질게 말씀하시니 저도 화가 너무 나더군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한 거는 아는데 나도 엄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나도 꾹 참고 산 거라고. 근데 더는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러니까 더는 간섭하지 마요. 제가 화를 낸다고 냈는데도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구셨어요. 네가 그렇게 소리치고 화내봐야 혼자 뭘 할 수 있냐고 하셨죠. 저도 사실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이만 먹었지 어머니 말대로 혼자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는 어머니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더는 하고 싶지 않았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자 취급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큰 마음을 품고 독립했습니다. 사실 독립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게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짜고짜 집을 나와 일하는 학원 근처에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금방 포기하고 들어올 줄 아셨어요. 제 주제에 혼자 살 수 있을 리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잘 지냈습니다. 그때 집을 나와 지금까지 어머니의 신세는 지지 않았으니 제 독립은 성공이나 마찬가지죠. 제 인생의 첫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섭고 싫으면서도 어머니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한 건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였어요. 어머니 없이 제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 나와 살다 보니 저는 뭐든지 혼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을 만들어 차려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빨래나 청소를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신기했던 건 부모님 댁을 나오니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제 얼굴은 밝아졌어요. 어머니의 허락 없이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어머니에게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 짓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싫어할지만 하고 다니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싱글 대디예요. 아내가 둘째 딸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중독증이 심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제가 남자친구의 큰아이 중국어를 가르쳐주다가 만났어요. 첫째랑 둘째 터울이 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첫째 아이가 7살이었는데 한자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였어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빠였죠. 저는 그런 부모와 살지 못해서인지 남자친구의 다정한 면에 끌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냥 마음이 자꾸 갔습니다. 단순히 젊은 남자가 혼자 아이를 둘씩이나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반한 건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여러 면에서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백은 제가 먼저 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저를 힘들게 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그 집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통했는지 남자친구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니 저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저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죠. 저를 잘 아는 친구들마저 말릴 정도였으니 부모님께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새 2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나 저보다 몇 수나 앞서가시는 어머니가 어느새 제 선자리를 알아오셨어요. 저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선이냐고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20대 중반이 넘어설 때까지는 어머니도 그런대로 이해해 주셨는데 제가 29살이 되자 어머니는 더는 기다려주지 않으시더군요. 더는 결혼을 늦출 수 없다면서 선자리를 밀어붙였어요. 제가 자꾸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어머니는 가족 식사 자리로 거짓말까지 하고 저를 선자리로 내보냈습니다. 몇 번이나 선자리에서 상대방을 퇴짜 놓았는데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쉬지도 않고 선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원래 세상 물정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잘 알지만 이 정도로 모르는 줄은 몰랐다. 인물도 평범해 직업도 변변찮아. 네가 어디 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선을 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잡은 자리니까 이번엔 꼭 잘해. 더는 이대로 시간을 끌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저와 남자친구 사이도 무르익을 대로 익었거든요. 아이들과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둘째야 말도 못하던 때부터 저를 봤으니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봐온 큰아이도 어느새 아빠의 여자친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은 건 저희 부모님 뿐이었어요. 더는 물러설 수 없으니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단번에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 공기업을 다녀요. 나이는 저보다 7살 많고요. 남자친구가 공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이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공기업이 어디야? 네가 웬일로 기특한 일을 다 했네? 아, 공기업이면 당장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야지.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저는 눈을 찔끔 감고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싱글데디라고요. 예상한 대로 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어느 딸 가진 부모가 애 둘 딸린 남자랑 결혼하는 걸 허락하겠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를 3년이나 만나는 동안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야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허락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 애초에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럼 왜 만나? 당장 헤어져야지. 그 남자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그냥 그 남자랑 연애만 하면서요. 애들도 어차피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그날로 몸져 누우셨습니다. 그 일도 예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가 중국어 학습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저도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와 가족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첫째 아이가 엄마가 없는 사진을 가지고 왔더니 자연스레 학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첫째 아이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예전처럼 엄마가 없다고 놀리는 유치한 아이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이 첫째 아이를 대하는 게 묘하게 달라졌나 봐요. 불쌍하게 여기는 아이도 있었고 학교 행사에 엄마들이 오면 너는 엄마가 없으니까 라는 말도 대수롭지 않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대요.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작아져요. 주눅이 든다고 해야 하나? 애들이 말만 걸어도 또 엄마 이야기를 할까봐 긴장돼요.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 놀이동산에 갔는데 내내 힘이 없어 보여서 물었더니 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저도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학생이라 유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새엄마가 생겼다고 해. 새엄마가 학교에 갈 거라고. 아이들이 불쌍해서 엄마가 되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선택한 일이에요. 남자친구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남자친구와 살면 다시는 저도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사람은 봐야지 라고 하시며 식사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기분 좋게 결혼해라 라고 시원스레 대답해 주신 건 아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도 알아. 그런데 결혼까지 굳이 힘든 길을 간다고 하니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뭐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텐데 아버지가 좀 잘해주세요.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정도로도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이란 참 녹록치 않아요. 어머니와 연을 끊고 나니 제 인생에 새로운 악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서예요. 남편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바로 밑에 결혼한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계시고 결혼한 동생 부부는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동서가 아이들을 많이 챙겼다고 들었어요. 남편 말이 동서가 없었으면 혼자 절대 아이들은 못 키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동서에 대해 기대했어요. 저도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랐으니 동서와 자매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동서는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동서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대요. 원래 유명한 로펌 비서였다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면서 남편 내조나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나 봐요. 사실 당시에 시아버지도 치매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실 때이고 저희 남편도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시동생도 그러라고 했나 봐요. 지금 동서 부부가 사는 집이 시아버지가 살던 집이라 동서가 결혼하고 들어와 살면서 시아버지도 모시고 저희 아이들도 돌봐준 거죠. 이야기만 들어도 동서가 큰 결정을 했다 싶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사실 본인이 원해서 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아픈 시아버지의 엄마 없는 조카들까지 돌보기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만나자마자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에게 적대심이 가득한 눈으로 살살 맞게 말했어요.
자기 애 하나도 키우기 어려운 시대에 형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집구석에 시집 오신 거예요? 아주버님 공기업 다니는 거 보고 혹해서 뭐라도 있는 줄 알고 기대하셨으면 꿈 깨세요. 우리가 사는 이 집도 아주버님이 대출받아서 산 거라 이자 꽤 나갈 거고 아버님 요양원비도 다 아주버님이 내느라 남는 것도 없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저런 소리를 하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싶더군요. 동서가 뭔가 오해했나 본데 나 그런 거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남편이 결혼 전에 집안 사정 다 이야기해줘서 대충은 알고 있기도 하고 동서가 애들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나 본데 나 애들한테 누구보다 좋은 엄마 되어줄 자신 있어. 저는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동서가 저에게 거리를 둔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자신감 하나로 되나? 내가 먼저 해봐서 아는데 그냥 적당히 해요. 그래 봐야 새엄마 소리 안 듣겠다고 발악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웬만하면 동서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군요. 동서는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선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다 보니 동서 신세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첫째야 제가 출근하면서 학교에 데려다 줄 수는 있는데 둘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저와 남편이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서 둘째를 동선에 데려다 주면 동서가 조카랑 같이 어린이집 차에 태워줘요. 저희 둘째랑 동선의 조카가 나이가 비슷해서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거든요. 거기다가 큰애도 학교가 끝나면 동선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애들끼리 같이 놀아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희 부부에게는 구세주였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는 둘째 버스 등원을 못 해준답니다. 동선의 조카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어린이집 옮기는 거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같이 옮겼을 텐데. 부탁하는 처지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으니 저는 동서에게 같은 유치원에 우리 둘째도 보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아름이랑 같이 다니기 싫어서 우리 민서가 옮기는 건데 또 따라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동서 딸인 민서가 왜 우리 아름이랑 같이 다니기 싫으냐고요. 제가 볼 때는 둘이 항상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새엄마라도 그렇지. 애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름이 걔 어린애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는 민서 동생이라고 챙기는 척 하더니만 어린이집에서는 장난감 뺏고 밀치고 그런다니까요. 오늘도 민서 손등을 꼬집어서 손톱 자국까지 나서 왔다고요. 우리 아름이가 민서 손등을 꼬집었다고? 난 처음 듣는 소리라 아름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줄게. 형님은 애 안 키워봐서 몰라요. 아름이 걔는 제가 더 오래 봐서 아는데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데요. 걔가 형님한테 사실대로 말할 리 없어요. 저는 아무리 자기 딸이 다쳤다고 해도 동서가 하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5살 된 애한테 엄마 없이 커서 거짓말을 하고 영악하다뇨.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이 심하네. 아름이 낳아준 엄마가 일찍 죽었어도 아름이 아빠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딴 소리를 해. 우리 아름이 거짓말하는 거 애 아니야. 한 번만 더 우리 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아이고, 엄마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지하게 감싸시네요. 암튼 저는 유치원 옮길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등하원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서와 한바탕 하고 나니 당장 내일부터가 걱정이었습니다. 버스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없는지 어린이집에 확인해봤지만 버스 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네요. 저는 걱정이 돼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우선 이번 주는 본인이 회사에 이야기해서 조금 늦게 출근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가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싸우지는 말지 그랬어. 나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름이 욕을 하잖아.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어려서부터 재수 씨가 아름이 봐주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래. 첫째 진수랑은 다르게 아름이가 재수 씨 말을 너무 안 들어서 힘들었거든. 거기다가 요즘 진호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 매일 싸우나 보더라고. 진호가 갑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장사하겠다고 하나 봐. 진호는 남편의 동생이자 제 시동생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결혼하고도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나 봐요. 툭 하면 그만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도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은가 봅니다. 둘째 아름이가 아기 때 남편이 1년 육아 휴직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내내 동서가 아이들 등하원을 도맡아줬대요. 남편이 늦는 날은 저녁도 챙겨주고요. 그런데 유난히 아름이가 동서를 싫어해서 동서네 집에 가기 싫다고 징징거려서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나마 첫째랑 같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름이가 더 동선에 가기 싫어한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은 딸아이에게 사촌동생을 괴롭혔냐고 물었어요. 딸아이는 그런 적 없다고 오히려 민서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딸아이에게 조카 손등에 난 상처 사진을 보여주며 다그쳤어요. 어린 동생을 꼬집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자 딸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설사 본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어도 제대로 설명 못하겠죠. 저는 남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딸아이를 재웠습니다. 딸아이는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어린 애들을 지금까지 눈칫밥 먹게 한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 저는 진지하게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동서는 정말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저는 결국 급한 대로 딸아이 어린이집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습니다. 딸아이는 어린이집을 옮기기 싫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가게 상황이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집 근처에 조금 일찍 등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딸아이 짐을 가지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민서랑 아름이가 둘 다 그만둘 줄은 몰랐어요. 사실 민서가 그만둔다고 해서 아름이는 계속 다닐 줄 알았거든요. 아름이가 그만둔다고 하니 선생님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아름이도 아쉬워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들을 물었습니다. 아름이가 그렇게 민서를 괴롭히고 꼬집고 했냐고요.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놀라시면서 좀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도 민서랑 아름이랑 사촌지간인 걸 알다 보니 이런 말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사실 민서가 아름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맘때 애들이 서로 밀기도 하고 장난감도 뺏고 하기는 하는데 민서는 유난히 아름이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달까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름이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보낸 조카 손등의 상처도 보여줬죠. 아름이가 꼬집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선생님 말씀이 민서가 자꾸만 아름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아름이가 참다 그런 거라네요. 저는 이상한 소리가 뭐냐고 바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자꾸 신데렐라 노래를 바꿔서 불렀어요. 아름이 이름을 넣어서요. 도대체 그런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지 자꾸 부르길래 저도 그만하라고 혼냈는데도 자꾸만 아름이를 따라다니면서 불렀나 보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동서에게 쫓아갔습니다. 동서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우리 아름이가 민서를 괴롭힌다는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동서는 분명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 아이들을 한 번씩 만났을 때도 둘째 딸이 작은 엄마는 마녀라고
동화 속 새엄마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작은 엄마가 왜 새엄마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첫째 아들이 둘째에게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대충 작은 엄마가 좀 엄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 엄마가 더러운 것도 싫어하고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름이가 좀 자주 혼나서 그래요. 아름아, 작은 엄마가 우리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둘째가 여자이긴 해도 워낙 노는 게 남자애처럼 겁도 없이 놀아서 동서 입장에서는 혼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첫째가 워낙 의젓해요. 남편을 그대로 닮아 어린애인데도 묵묵하고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도 제가 행여나 힘들까봐 자꾸 동생을 돌보고 챙기더라고요. 아직 본인도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을 나이인데 항상 일찍 일어나서 동생 오시며 밥 먹는 거를 도와줬어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럴 필요 없다고, 아이를 돌보는 건 어른이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살다 보니 큰아이가 좀 지나치게 예의 바르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찾아서 하는 게 보였어요.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요. 오빠가 해줄 건 동생이랑 신나게 놀아주는 거면 충분해. 우리 아들도 국 식으니까 얼른 밥 먹어. 그래도 그럼 제가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고 학교 갈게요. 저는 순간 놀라서 아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첫째라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침 설거지에 세탁기까지 돌리고 학교에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한 소리 했어요. 아무리 혼자 애들 둘 키우는 게 힘들어도 그렇지. 어린애한테 얼마나 집안일을 시켰으면 알아서 설거지한다고 그러고 세탁기까지 돌리고 등교를 해?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요. 남편은 정말 바쁠 때 할 수 없이 둘째 옷 입히는 거나 밥 먹이는 것 정도 도와달라고 했지 집안일을 시킨 적은 없답니다. 제 생각만 가지고 동서를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저에게 거짓말한 거는 맞아요. 동서 말대로 저보다 아이들을 더 오래 봤으면서 아름이가 민서를 괴롭혔다고 확신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동선에 갔어요.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이가 민서를 괴롭힌 게 아니라 민서가 아름이를 괴롭혔다는데? 동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애먼 애를 잡으면 어떡해. 설마 민서가 아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듣고도 모른 척한 거야?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서는 그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형님, 죄송해요. 제가 우리 민서 이야기만 듣고 아름이를 의심한 거 있죠? 민서가 먼저 아름이를 놀렸다는데 제가 그만 애 손등에 상처만 보고 눈이 휙 돌아서는 그만. 죄송해요, 형님.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동서는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 이대로 넘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조카가 옮긴 유치원이 수준도 높고 선생님들도 전에 다니던 곳보다 훨씬 좋다면서 유치원 원장에게 저희 아름이 이야기를 해놨으니 같이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형님 바쁘신데 제가 심술 부려서 죄송해요. 원래대로 아름이랑 진수랑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동서는 제 손까지 잡으면서 잘 지내자고 했어요. 형제라고는 단 둘뿐인데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고요. 순간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동서 말도 믿음이 가질 않았어요. 이제와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도 기분이 나빴고요. 저는 동서가 말한 유치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제가 원래 보내기로 한 어린이집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동서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옮기기로 한 어린이집은 직장형 유치원이라 시간도 여유롭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아름이가 좋아할 것 같아. 말이라도 고마워.
형님은 가만 보면 보살이신가 봐요. 난 가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동서, 자꾸 진수랑 아름이 이야기할 때마다 남의 자식이라는 둥, 새엄마라는 둥 자꾸 그러는데 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 그리고 동서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애들 어릴 때부터 봐왔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예민하시기는. 농담이에요, 농담. 어차피 애들 키우면서 형님, 제 도움 계속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형님 노릇 좀 그만하세요. 무서워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동서가 능글맞게 구는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빠르게 동선의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동서랑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게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을 하면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휴가를 다 끌어다가 써도 부족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땐 정말 연락을 끊은 어머니의 도움마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정말 자존심 다 버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해볼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연락해도 받아줄 리 없었죠. 어머니는 그런 분이니까요. 결국은 동서가 말한 대로 동서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겨울방학에도 계속 돌봄교실에 갔었는데 며칠 학교 공사를 한다고 학교 못 갔어요. 그래서 동서네 집에 며칠 맡겼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름이도 오빠를 따라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워낙 오빠를 좋아해요. 그런 오빠가 조카 민서하고 있는 게 세민하고 싫은지 계속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제가 보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동서에게 맡기는 처지에 둘째까지 보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웬일로 동서가 먼저 둘째를 같이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민서도 방학이라 집에 있는데 둘이나 셋이나 별로 차이 없으니까 그냥 아름이도 데리고 오세요. 저는 동서에게 고마워서 급한 대로 마트에서 과일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에 딸기랑 샤인머스켓까지 박스로 보냈어요. 아름이가 요즘 키가 부쩍 크더니 과일 귀신이 됐거든요. 혹시나 동선에 가서 눈치 보면서 먹을까봐 이것저것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동서는 뭘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했지만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했어요. 잠시 뒤 점심시간에 동서에게 메시지로 사진 한 장이 왔는데 아름이랑 조카랑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동서는 오랜만에 만났더니 안 싸우고 잘 논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둘째가 조카와 유치원을 옮기고 나서 처음 만나는 거라서 또 싸우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몇 달 사이에 좀 컸는지 잘 노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봐요. 이래서 자식 안 낳아본 티가 나나 봅니다. 제 자식이 무슨 꼴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태평했어요. 마침 그날 일이 빨리 마무리돼서 생각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어느 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생각이었죠. 잠시 뒤 동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현관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는데도 안에서 하도 시끄럽게 우는 아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동서가 문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아름이가 우는 소리에 걱정돼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문을 열면서 나오는데 제 아들 진수였어요. 그런데 진수의 모습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앞치마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진수에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 했죠. 그러자 애가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그냥 제가 심심해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둘째 아름이는 집이 떠내려가라 울면서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동서는 화가 난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를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둘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제야 저를 발견한 동서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제 아들을 쏘아보았어요.
작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면 어떡해?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애더럭 열어주지 말라는 소리야? 배가 아픈지 배를 잡고 뒹구는 딸아이를 안아 올리며 저는 동서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봉지에 담고 있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마치 오래돼서 썩은 것처럼 곰팡이가 다 생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설마 그걸 우리 아름이가 먹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계집애가 얼마나 식탐이 많은지 굳이 버리려고 베란다에 둔 귤을 몰래 주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탈이 났나 봐요. 저는 동서 말도 말이었지만 애가 너무 아파하길래 놀라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구급차가 오자마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딸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는 다행히 단순 배탈이라고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 손을 툭 건드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작은 엄마가 거짓말한 거예요. 베란다에 귤 아름이가 몰래 가져다 먹은 거 아니고 작은 엄마가 먹으라고 던져준 거예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어진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가 점심으로 자기 딸은 볶음밥을 해주고 아들과 딸은 김에 대충 밥을 싸서 먹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달걀을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직접 프라이를 해줬나 봐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동서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헐씨구, 누가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거 훔쳐 먹으라고 했어? 안 되겠다. 도둑질에 있으면 벌 받아야지. 지금 당장 가서 설거지하고 작은 엄마한테 검사 받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밥을 먹고도 배가 고파서 과일이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냉장고 앞을 기웃거렸는데 동서가 베란다로 나가더니 그 썩은 귤을 저희 딸에게 던져줬대요. 저에게 말한 것처럼 계집애가 식탐만 많다고 소리 지르면서요. 제가 설거지하고 있어서 그 귤이 썩은 귤인 줄 몰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아름이를 잘 봤어야 했는데. 저는 놀라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건 다 작은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동서의 만행을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놀라서 바로 응급실로 쫓아왔습니다. 상황을 다 확인한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그 길로 급하게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디를 가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더군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전부터 시동생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시동생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류 대리점을 차렸어요. 그때 그 돈을 다 남편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제 앞에서 평소와 다르게 군 거였습니다. 제 예대를 챙기는 척하고 저에게 잘하는 척한 겁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네 가게를 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에게도 동서네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동서네 집에 갔을 때 이미 동서와 시동생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고 아주버님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희한테 이래요? 남편 가게는 왜 마음대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애들을 봐요? 재수씨, 진짜 소름 돋네요. 기다려요. 조금 있으면 경찰이 와서 다 밝혀줄 거니까.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이라니? 우리 집에 경찰이 왜 와? 우리 집은 여기가 왜 너희 집이야? 엄연히 내가 아버지한테 대출받아서 사들인 집이야. 저는 무슨 소리라는 건지 도저히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정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동서와 시동생을 잡아갔어요. 남편이 신고했답니다. 알고 보니 응급실에서 나간 뒤 남편은 여기저기 다니며 증거를 모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가 툭 하면 동서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했대요.
그년이 나더러 요양원 안 들어가면 밥 안 주고 아이스크림도 안 준다고 했어. 동서는 시아버지가 본인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진다고 도저히 무서워서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서가 결혼하면서부터 다 꾸민 일이더라고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파트를 차지하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남편도 동서를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이들을 맡길 때 한 번씩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나 봐요. 그때마다 동서가 시동생과 나누는 말을 컴퓨터에 저장해뒀더라고요. 초반에는 별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 자신이 잘못 생각했나 보다 했는데 마침 응급실에 갔었던 날 아들이 녹음기가 든 가방을 동서네 집에 두고 온 거죠. 동서도 자기가 썩은 귤을 저희 딸에게 먹여놓고 응급실까지 갔으니 놀라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 이것저것 떠들었나 봐요. 그게 다 녹음기에 녹음이 된 겁니다. 아주버님이 이 일로 가게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떡하냐고요. 어떡해? 설마 그 애들이 내가 먹인 거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 당신이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은 절대 아빠나 새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새엄마 도망갈 거라고 했다며? 어린애들이 뭘 하겠어. 또 엄마 없어질까봐 무서워서 절대 말 안 할 거야. 동서와 시동생은 한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이용하면서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저희 애들을 괴롭힌 거예요. 저희 아들은 동서 말만 믿고 제가 자기들을 떠나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제게 말하지 못했던 거고요. 동생이 응급실에 가는 모습까지 보고 나니 무서워서 제게 말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황만 있지 증거가 부족한 탓에 동서와 시동생은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산 아파트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핏줄이라고 불쌍해서 챙겨줬는데 더는 봐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몰라요. 가끔 동서 번호로 연락이 오지만 저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메시지도 왔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원래 애 키워준 공은 없는 겁니다. 나보면 몰라요? 어디 한번 혼자 잘 해보세요. 사기꾼년이 어디서 자꾸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니까 스토커짓 그만해라.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남편도 시동생 전화는 아예 차단하고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가끔 시간 날 때 화상으로 하는 중국어 수업으로 애들 가르치면서 우리 아들과 딸 키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일로 아들, 딸은 불안 증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제가 누구보다 보란듯이 잘 키워서 싹 다 낫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재주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사연이라는 걸 써보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50대 중년 여성의 글이라 매끄럽지 못할 테지만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지 작성자인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실지는 사연 시청자 혹은 청취자분들의 몫이니 그렇게 맡겨두면서 한편으론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서 오붓한 가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둘째인 사람으로 큰형과는 7살, 작은 형과는 6살 차이가 나서 두 형들에 비해 혼자 나이가 좀 어린 편입니다. 저에게 아주버님 되는 두 분은 처음 뵀을 때 성격이 꽤나 괴팍하신 걸로 느껴졌었어요. 일단 말투부터 두 분 다 강했거든요. 미간에 잡혀있는 주름들만 봐도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알만했고요. 제 손이 동서가 되는 큰형님과 작은형님 두 분도 성격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처음 시댁에 입성했을 때 당황했던 제 과거가 아직도 역력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제 인생사도 나름 굴곡이 있었어요. 전 가정 환경이 꽤 불우한 쪽에 속하는 경우였죠. 어렸을 때부터 늘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궁핍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며
애정어린 손길이나 돌봄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가 저보다 3살, 셋째가 저보다 5살 어린 나이 차이였고요. 그런데 저 고3 때 중1이었던 셋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기랑 가까웠던 친구와 합심을 하여 그런 슬픈 선택을 끝끝내 하고 말았죠. 입학 직후부터 내내 학교에서 당하고 있었던 왕따, 가난한 집안, 그리고 가정폭력 등. 셋째와 그 친한 친구는 그런 불우한 사연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질 때의 나이가 고작 14살, 만으로는 13살밖에 안 되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허망하고 안타깝고 말로는 표현 못할 충격이었죠. 셋째 막내가 그렇게 떠나자 둘째도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셋째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정신과 상담 같은 치료를 받았어야 맞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일절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 입이 그야말로 풀칠하기도 벅찬 게 저희였는데 정신과 상담이니 치료 같은 건 사채 영역이었으니까요. 아예 고려조차 못했던 것 같네요. 원래도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며 자주 싸워댔던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그런 식으로 잃고 나신 후로는 더욱 망가지셨습니다. 이제 아예 서로를 증오하다 못해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셨죠.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술로 일상을 연명하셨어요. 술이 아니면 현실을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그렇게 구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기로 당연하다시피 결정 내렸고 바로 돈을 벌러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난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언니, 나 솔직히 학교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 언니가 그냥 말리니까 난 참고 다니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학교 다니는 의미를 모르겠어. 자퇴하면 안 될까? 나도 그냥 돈이나 벌래. 그만 살고 싶다느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싶다느니, 이런 말을 늘어놓는 동생을 어르고 달랜 것이 저의 사회생활 초년기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당장 쓰러지고만 싶은데, 그런 나 자신을 외면하고 돌보지 못한 채 동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영영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어머니와는 그 길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떠나신 이후로 동생은 마음을 쉽게 다잡지 못하게 돼서 이상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나 쳐댔어요. 학교며 공부는 뒷전이고 불량스럽게 놀러다니는 동생의 행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술에 취하신 채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죽을까봐 저는 달려들어 그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저 역시 두드려 맞으면서도 동생을 보호하려 안간힘을 썼어요. 동생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경계했으며 늘 신중하게 굴었어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제 인생이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중함을 더한 끝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알고 지냈고 연애하는 것에는 더욱 고심을 했었죠. 저는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겠듯 약간의 애정결핍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무척 두렵고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외롭고 불안하고 조급해졌어요. 상대에게 버림받거나 배신당할까봐 전전긍긍하였기에 저는 항상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어요. 저의 가정환경, 불우하고 구질구질한 배경을 알고 나면 남자친구라는 존재들은 하나같이 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마주하면 할수록 저에게 진저리를 쳐댔어요. 그렇게 헤어지는 수순이었죠. 몇 명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예외가 없었다는 것에서 제 좌절감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이골이 났을 때 만난 것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무뚝뚝해 보였지만 단지 말수가 적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호감이 갔었죠. 타고난 성깔들이 아주 드센 형들 밑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느라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크게 못 만지고 살아도 자기 재주껏 소리 업무를 하며 매일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또 착하고 묵묵한 구석이 강한 사람이었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고 제 가족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아픔을 감싸주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저는 저를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시선들은 수도 없이 받아봤어도 저를 그저 저라는 사람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저를 향해 그런 사람이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어설픈 온정이 아니라 완전한 애정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진실된 반응을 보여준 남편의 손을 저는 꼭 잡아보았어요. 상대가 먼저 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놓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네요. 사계절을 함께 보내본 끝에 저는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얘기로만 전해 들었던 남편의 형들, 그러니까 아주버님 2분을 뵈었던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죠. 당연히 결혼들은 다 하신 상태였고 2집 모두 애가 둘씩 있었어요. 편찮은 시아버지 대신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별 기색 없이 손을 뻗어서 맞은편에 놓여있던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놀란 표정이 된 저를 보면서 웃어주셨죠. 손은 이리 고생해서 텄는데 얼굴은 이리 고운해. 잔잔하게 건네주신 그 말씀에 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던지 그 순간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셈이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아주버님 2분은 시부모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결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됐으니 돈 달라고 시부모님께 돈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아마 큰아주버님께서 처음에 그러신 걸 보신 작은아주버님이 따라하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결혼해서 소박한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신중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열심히 발품 팔아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 예견된 일이었죠. 그렇기에 저희 결혼하게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막내도 결혼하는 김에 가지고 있는 땅에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던 것이었고요. 지역이 어디인지 밝히긴 좀 그런데 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의 시골 땅을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 땅을 쓰진 않으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씩 받으시고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두셨죠. 삼형제니까 3등분으로 균일하게 나누신다고 했는데 아주버님 2분이 난리가 나셨던 겁니다. 저는 보면서 진짜 이러다가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칼부림 벌어졌다는 뉴스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내가 계속 생각해 본 건데 말이야.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망설여지지만 우리 그거 욕심 안 내도 되지 않을까? 제 말에 처음에 놀랐다가 금세 생각에 잠기는 얼굴이 되었던 남편은 이튿날 저에게 정말 고마워.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의견이 일치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은 비율로 따지자면 큰아주버님 40, 작은아주버님 40,
남편 20 수준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자신들에게 몫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야 아주버님 두 분은 만족하고 진정을 하셨어요. 섭섭한 걸 떠나서 황당한 순간이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 힘으로 일구고 얻은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나마 받을 수 있는 몫에 감사하자고 남편과 서로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컨디션이 계속 나빠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여파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에 그러시나 했었죠. 저랑 남편이 자주 가서 시어머니 지내시는 걸 들여다보며 돌봐드리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따스한 정,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쉽게 화를 내시는 법이 없는 분이었죠. 남편이 말하길 자기가 아는 한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반면 시아버지께서는 젊으실 적 무척 다혈질이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놀라울 정도로 사그라드셨다지만요. 제가 식사 차려드리겠다고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면서 설쳤다가 제대로 요리를 망친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실수로 요리 도중에 기름을 잘못 튀겨서 손등에 뜨거운 기름방울을 맞으셨는데도 그 아픈 살갗을 가만히 뒤로 감추시며 놀랄 것 없다고 저부터 진정시켜 주었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지금도 가장 그리워하는 시어머니와의 기억은 남편과 셋이서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밤이에요. 밤이면 TV 앞에서 셋이 모여 앉아 정작 TV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은 뒷전으로 한 채 즐겁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었죠.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니까 시어머니는 늘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셨다가 제 앞에서 풀어놓곤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는 불행하고 끔찍하게도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돈 타령은 잘만 하셨던 두 아주버님은 맨 처음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이 떨어졌을 때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뱉으셨어요. 단박에 저와 남편 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라고들 하셨죠. 벌써 2년 넘게 시어머니 사는 걸 들여다보며 보살펴 온 것은 저희 부부였으니 앞으로도 저희가 책임지고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저희가 모시다가 중증 치매로 악화가 되면 그때 시설로 보내자면서 말이죠. 그때가 되면 돈을 보태주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랑 남편이 쓰린 속을 안고 눈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었죠. 저희가 아니면 시어머니는 다른 수가 없었던걸요. 시댁의 집이 어차피 오래되었던지라 그쪽을 처분하고 저희 집에서 모실까 하다가 그러면 또 그 집을 처분하고 나온 돈 얘기로 아주버님들 쪽이 시끄러워질까봐 그게 걱정돼서 저희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어머니가 그 집에 계속 계시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만 같았어요. 가끔 시아버지의 물건들이나 시아버지가 생전 앉아 계셨던 자리를 찾으신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저희가 부푼 꿈으로 마련했던 집과 그렇게 작별을 고해야만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시어머니가 계신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으므로 셋이 들어간 셈이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앞섰던 순간이었음을 지금에 와서 고백합니다. 용기와 패기는 저에게 없었고 오직 걱정과 두려움을 아는 채 시어머니를 모실 각오를 하며 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새로운 일상이 펼쳐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으나 늘 저에게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인 시어머니로부터 저는 좋은 영향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 친정집, 그거 원래 얼마 하지도 않는 똥값이었지만 그걸 처분해 여동생 결혼할 때 쓰라고 돈을 줄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면서 꽤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허해지더군요. 그리고 아버지마저 연락이 끊겼어요. 자식 둘 다 이제 결혼해서 자기 생활하게 되었으니 이젠 끝이라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언질도 없이 떠나시기 전에 저와의 연락에서 그러셨어요. 치매 오는 시어머니나 모시고 사는 며느리라니 너 팔자 한번 박복하다면서 웃으셨어요. 아주 크게 웃으셨어요. 그 비웃음 소리에 쓰디쓴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아서 저는 이상하게 그게 느껴져서 아버지를 따라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네요. 지난날에 대한 저의 하소연, 여동생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고충들을 저에게 나누는 것에서 오는 벅참, 그런 것들을 저는 시어머니와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하는 이야기들을 항상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났었죠. 저 아직 출산 전이었을 때 임신하고 있던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진짜 요리를 다 해주셨었는데 그게 생각나네요. 제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임신 도중이라 그런지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던 순간이 있었는데 빨래를 개다가도 무심코 잠들어 버리면 시어머니가 저 몰래 그 빨래를 마저 다 개시고는 정리를 마치셨습니다. 제가 눈을 떠서 그 광경을 봐버렸더니 아이고 들켜버렸네. 얼른 다시 눈 붙여라. 이럴 때 자는 잠이 아주 달아. 괜히 단잠이란 말이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멋쩍게 웃으셨던 모습이 떠올라요. 시어머니는 언제부턴가 저를 딸이라고 하면서 진짜 딸이나 다름없다고 그러셨어요. 저를 귀한 손주 품은 몸이라고 하면서 애지중지 아껴주셨고요. 저는 무사히 출산을 해서 시어머니께 손녀를 안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공주라고 부르셨어요. 딸이 아기였을 적에는 공주 아가라고 부르셨고요. 얼마나 예뻐해 주시면서 돌봐주셨는지 모릅니다. 치매가 늦게 천천히 진행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내렸던 곳에서는 저희 부부의 부단한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떻게든 일상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9년이 넘어갔을 무렵부터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당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몇 살인지, 얼마나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까진 그래도 가물가물하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였고 언뜻 기억도 해내시고 했는데 이젠 완전히 치매라는 것에 잡아먹히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내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못 알아보셨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셨고 아무리 함께 있어도 저라는 존재를 각인시켜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따뜻한 미소와 말씨는 여전하셨기에 그것이 감사하고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점은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셨음에도 저희 딸을 보면서 가끔씩 공주 왔어? 우리 공주 밥은 먹었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낀 당신의 손녀를 향한 마음이 그 정도였던 것이었겠죠. 시어머니는 기저귀 없이 생활을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저귀를 때마다 갈아드리고 매일 씻겨드리는 고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에는 도사가 되어 있었네요. 정말이지 고되고 힘들고 지치는 중노동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따뜻하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이 매 순간 떠올랐기에 그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버텨내고 힘을 냈던 거죠. 초인적인 인내심이 동반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신력이 바닥났을 때에는 순전히 체력으로 버텼고 몸이 녹초가 되었을 땐 바닥에 남아있는 정신력으로 버텨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책임과 모든 희생을 전가했던 아주버님 두 분, 그 형님들. 그분들이 하는 거라고는 안부 인사 정도였어요.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들르시는 것, 안부 인사차 전화 걸어주시는 것, 그 정도로 정리하면 끝나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면서 친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는지 당시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 분노를 속에 품고 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의 만류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하지 않을 수 있는지 냉정한 형님들에게도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측은지심마저 없는 그분들의 행태가 놀라워서 질색을 했었네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마침내 시어머니를 시설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곳은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저희 부부와 함께 알아보고 결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2년 넘게 다니신 바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이에요. 아침에 거기서 오는 차를 타고 시설로 가신 다음 오후 5시가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차를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침이면 저와 남편 그리고 딸까지 시어머니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출근을 했고 그 다음으로 딸이 등교를 했고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 저는 그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설에서 오는 차를 기다리러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오는 지점까지 가는 2분 남짓한 거리가 저희에게는 소풍길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걸어갔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마중을 나가 집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늘은 시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가했었죠. 그게 전부 다 추억이었습니다. 아예 시설로 들어가시기로 되었을 때도 아주버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같이 상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자고 저희 부부가 그러는데도 시큰둥하셨죠. 일부러 나 몰라라 하는 데는 금전적인 보탬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옛날에 하신 말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그런 두 분을 보며 저나 남편은 진짜 포기를 했네요. 시어머니를 그곳에 모셔놓은 후 남편은 한 주에 1번을 들렀고 저는 한 주에 2번을 들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시겠냐는 것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항상 모르겠다는 듯 배시시 웃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파왔죠. 치매라는 병은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는 끔찍한 공포. 그것이 바로 치매였습니다. 존재를 부정하고 또 부정당하는 것이었어요. 치매 환자는 그 환자의 존재를 기억해주는 존재들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더 많이 기억하고자 했어요. 어라, 어머니, 저기 TV에 할아버지분들 나오시잖아요. 혹시 어머니는 아버님 생각나세요? 저번에 돌아가신 아버님 보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기억 안 나세요? 제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던 어머니께서 이내 전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것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저는 그저 웃을 따름이었죠. 그러세요? 그러면요, 어머니,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으실까요? 없어. 보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네?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막내, 우리 막내. 갑자기 시어머니가 힘차게 외치시는 것에 제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막내는 바로 저희 남편을 말씀하는 거였거든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핸드폰을 들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막내요? 어머니는 막내가 가장 좋으세요? 좋지. 우리 막내가 좋지. 나는 우리 막내가 가장 좋아. 최고야. 왜 그렇게 좋으세요? 네? 왜 어머니는 막내가 최고예요? 그거는 우리 막내 덕분에 우리 딸이 생겼으니까. 네? 딸이요? 우리 딸 언제 오려나? 우리 딸 엄청 고운데. 너 우리 딸 볼래? 아유, 우리 딸 언제 오려나? 잠시 멍하게 있던 저는 곧 그 의미를 깨닫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삽시간에 고인 눈물이 쏟아져 흘러내려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제가 바로 그 딸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의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진정으로 저를 당신의 딸로 여기셨던 것이었어요. 아닌데. 우리 딸은 젊은데 엄청 고와. 어머니, 딸이 그렇게 고와요? 그럼. 고생을 해서 손이 거칠거칠해도 얼굴은 부들부들 얼마나 고운지 몰라. 어머니,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제가 너무 나이 들어버렸죠. 어머니께서 못 알아보실 만큼 제가 나이 든 얼굴이 되어버려서 죄송해요. 제가 다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 완연한 치매 증세로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에 따라 기력도 쇠하여져 갈수록 저는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서 뒤엉키며 요란스러운 죄책감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더 살아계실지, 버티실지, 정말 장담이 어려운 것 같다는 직감이 저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감이라는 게 무섭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느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진짜 탈진할 만큼 많이 울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속에 어떤 한이 맺혀 있었나 봅니다. 그런 한이 제 속에서 쏟아져 나와 울분과 함께 분출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믿어지지가 않아 오열했다가 현실을 부정했다가 다시 기진맥진할 만큼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지라 전 그때 몰랐는데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생전 영상들을 두 아주버님들과 두 형님들께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러고 지내셨어. 이렇게 지내셨던 분이야. 그러자 다들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제대로 시어머니의 생전 모습들이 남긴 영상을 못 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 시어머니의 부고 이후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땅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면적이 넓진 않았지만 전에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그 땅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곳이었어요. 가치가 훨씬 높았죠. 가족들은 일동 당황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주관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잘 모르셨던 게 아니냐며 그런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모르셨던가 아니면 간과하셨던가 둘 중 하나 같다는 추측들이 있었고 피상속인은 당연하게도 삼형제였어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유산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 사실을 알고 저는 괜히 심란한 가운데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을 하나 꾸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빌어도 제 꿈에 나와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계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반갑게 답을 해드리려 했는데 입을 열었음에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부르는 것은 포기하고 직접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손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내 저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표시로 손을 크게 내저으셨어요. 그걸 본 제가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었더니 그제야 다시 웃으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죠. 검지손가락을 입가에 대시면서 쉿 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는 등을 돌린 채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꿈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기분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뭔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함이 제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저와 함께 하신 분이 떠나셨으니 그의 다른 허전함이 꿈에서 형상화된 것이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만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큰아주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본인이 한턱 크게 쏘시겠다며 유명한 오리백숙집에 방을 예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애들은 두고 저희 어른들끼리만 모이자고 하시더군요. 왠지 애들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에서 시어머니의 명의로 남은 그 땅에 대한 거론을 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또 욕심을 내며 이러쿵저러쿵 지시를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웬일로 모임을 주선하셨으니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날 식당에 갔습니다. 세 형제와 그의 부인들 총 6이 자리했어요. 별로 이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그렇더군요. 왠지 묵은 감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상이 차려졌을 때 큰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하게 모으시고는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본론부터 꺼내야지. 그간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족한 책임감을 보여서 동생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다. 재수 씨들 미안합니다. 전에 없이 저런 모습은 왜 보이는 건지, 혹시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저러는 건지 싶어서 저랑 남편은 그냥 적당한 미소만 짓고 말았어요. 그런 저희 부부를 큰아주버님이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하고 있는데 큰아주버님이 뜬금없이 막내야, 형들끼리 이미 끝난 이야기가 있다. 그걸 오늘 너에게 통보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거야.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놀라서 남편과 시선 교환을 했죠. 그때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은 솔직히 말해 그 땅도 네 형들인 우리가 갖고 싶으니까 너는 포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다음 순간 아주 놀랄만한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막내야, 우리는 그 땅 안 가질란다. 뭐? 뭐라고, 형? 아니, 그게 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굳이 이유가 필요하겠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재수씨,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그만큼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큰아주버님은 허리를 푹 숙여서 저를 향해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자 작은 아주버님께서도 슬쩍 눈을 굴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를 향해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 형님들도 고개를 끄덕하면서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진짜로 다들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난데없이 왜들 이러세요?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손사래를 치며 말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확 고여버려서 그 눈물이 흐르지 못하게 참느라 혼났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울컥한 얼굴로 한껏 어리둥절해서는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큰아주버님께서 선언하셨던 대로 딱 그 얘기였습니다. 큰아주버님네와 작은아주버님네 모두 그 좋은 땅을 갖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아 결단 내린 후였던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몇 번이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심지어는 그러지 마시라고 설득까지 해보았지만 두 분 모두의 고집이 아주 완강했어요. 결국 두 분의 뜻대로 되었죠. 그 유산의 공동상속 전원인 세 형제가 동일한 뜻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이행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그 땅의 단독 상속자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생각이 많아졌으나 결정 내린 것에서 흔들릴 여지는 없다는 듯 두 아주버님들은 인감도장이며 인감증명서까지 미리 만반의 준비들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얼마간이나마 형제끼리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는데요. 아주버님들 다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고개를 내저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극심한 치매를 앓고 계셨던 상태라 막내인 남편을 가장 찾으셨고 또한 막내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여기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 때문이라도 절대 안 된다고들 하셨죠.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찍었던 영상들, 그걸 종종 남편에게 보내주곤 했었는데 남편이 그 영상들을 아주버님들과 형님들께 보여드린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 하고 싶다.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그토록 불효를 저질렀으니 이제나마 어머니 당신께서 원하는 바를 이뤄드리는 그런 효도를 해드리고 싶구나. 불효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의 뜻을 감히 배반할 수 있겠냐. 막내야, 네가 우리 어머니께 가장 효심을 보였던 재수 씨랑 결혼했던 것이 어머니께는 최고의 효도였던 것 같다. 너랑 재수 씨한테 이 미안한 심정을 어떻게 꺼내 보일 수가 없으니 그 땅을 너희 두 사람에게 온전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큰아주버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저희 남편을 향해 해주는 말들을 저는 뒤에서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코 막내였던 남편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모두 사랑하고 아끼셨던 분이었고 세 며느리들 모두 가슴에 품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오래 모신 사람이 저였기에 그래서 행여나 제가 서운해하기라도 할까봐 그런 본심을 꼭꼭 숨기려 드셨다는 것을 저는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두 아주버님들과 두 형님들의 생일을 기억하셨던 시어머니의 자애롭고 너른 마음씨를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취급을 받으시든지 자식들과 그의 부인들마저 아끼셨던 시어머니께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맞이하셨을 하늘에서 자식들의 변화를 보신다면 분명 환하게 웃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모난 마음을 둥글게 깎고 기꺼이 막내 동생 부부를 위해 값진 유사를 포기한 두 아주버님들과 두 형님들. 그 선택, 그 모습이야말로
참된 유산의 의미인 듯 싶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그 존재를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유산을 물려받아 큰 재산이 생겼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이 개입되면 사람 관계가 어그러지기 마련인데 그 후로 저는 오히려 전에 없이 두 형님들과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솔직한 속마음 이야기도 나눠가면서 지난 세월 얼어있던 관계가 부드럽게 녹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도 녹고 있는 와중이에요. 저는 비록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의 출발점이 결코 아름답진 못했고 어둑어둑한 길만 오래 걸어왔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저란 사람을 오롯이 마주하니 제법 평탄한 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러 사투를 벌여가며 지냈을 때 저희 남편은 묵묵하게 사회생활까지 해나가며 가정을 부양했어요. 본인도 힘든 점, 오만 불평불만 많았을 텐데 그저 저에게 한없이 고맙다는 말만 해왔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 손을 놓치는 법이 없었기에 저 역시 돌아서지 않았고 끝까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치매로 자아를 잃어가는 시어머니의 슬픔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엇나가는 법 없이 자신의 할머니를 가엾다고 생각하며 유년 시절을 스스로 참고 희생해가며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이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해체된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살아왔던 저였지만 결국 저는 저의 완전한 가정을 맞이한 주인공이 되었네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세월의 희생정신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 정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은 저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봐요. 대가나 보상이 아닌 인연이고 인생이라 여기며 자연스러운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